받은 인쇄와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뉴스로 이미 막 감염, 전염, 의료 체계, 그다음에 인력이 있냐, 우리 집 근처에 백신을 공급한 기관은 어디 있는지 이런 새로운 정보들에 저희가 정말 일상 가까이에서 찾아보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 인간의 기본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저희가 정말 의사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가까이에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다양한 변화에서 어떻게 그 인간의 기본 생명과 관련한 그 체계들과 대응이 선제적으로 빨리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정말 실감하는 3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의료가 그만큼 인간에게 중요한데요. 사회복지 초점을 다시 볼까요? 의료가 사람의 인체, 생명, 어떤 그런 메디컬적인 처치에 대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밖에 사회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셜 워커, 소셜 웰빙, 저희 이제 사회복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로에 대한 전문직에 대한 이해와 현장에 대한 경험을 많이 이해할수록 혼란기에 더 많이 좀 그런 안정을 빨리 좀 가속화시키고 사람에 대한 안정적인 개입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시게 될 약사님, 그리고 그다음에 한의사님과의 이 시간이 저희 사회복지 실전 현장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의 자리는 어떤 교육이나 또는 이제 책, 뉴스를 넘어서 정말 찐 이야기가 오고 가는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50분 정도 시간이 허락이 될 텐데요. 후반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같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인공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귀하고 희귀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남북한 통합 약사 1호십니다. 이하나 약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하나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이제 네 집안에 딱 출발했는데 여기 정신없이 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약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약사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 1호 약사세요. 네, 여기 슬라이드 보시죠. 북한 한국약학대학에 졸업하시고 북한에서 12년 동안 약사로 근무를 하시고 지금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약사 경력은 또 어떤 시간이 쌓이신 거죠? 제가 북한에서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병원 약사로 12년간을 근무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모든 게 다 무용지물로 돼서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둘 딸려가지고 어머니까지 해서 4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북한 또 하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애 둘 달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냐, 나는 35살 지나서 학비도 못 받는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를 찾아갔는데 정말 매정했어요. 그 공무원들이 12시니까 쫙 밥 먹으러 나가고 손님이도 뭘또 앉혀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상대방한테서 그런 매몰찬 무시를 받으면 어떤 그런 분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제가 너네 그러는구나.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당시 그 철문이 얼마나 높았는지, 이 높은 철문을 내가 넘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 죽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35세 이상이니까 학비도 제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북한대학원 석사 과정을 금방 마쳤을 때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까지는 공부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석사 과정 하는데 그 원우들이 북한에서 뭐 했냐, 약사했다. 약사했으면 약사일 생각하지 못하고 왜 여기 왔어? 우리는 다 전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점프하자고 여기 들어왔는데 너는 여기 공부해도 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공부하냐?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도 뭐든지 뭐 배우는 지랄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뭔가는 끝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런 대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말짱 거다. 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막 터봐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를 갔는데 그런 매정한 어떤 무시를 당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는 약대가 우리나라에 19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대가 있는 서울시 약대들이 다 입학지원과에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병원 약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나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제 다 대답이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직 북한 교육을 인정 안 했다. 하물며 약대나 의대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데인데 너도 인정 못한다. 그래서 제가 북한은 그럼 짐승 다루냐?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때리면 우는 체리도 해라고 가야 되겠다. 해란 대로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터와서 간 게 이제 제가 36대를 졸업했어요. 36대는 원조가 북한이더라고요. 네, 원조가 북한의 순환 비행장이 36대 그 고향이래요. 거기서 자그마한 신학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그 집이 이제 이렇게 피난 내려오면서 이렇게 36대가 시작이 돼서 이제 70몇 년도 그때는 유니버시티로 이렇게 확장돼가지고 오늘이 36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래 북한 사람들 우리가 우호적으로 대한다. 하물며 약대 그 사례는 없지만 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첫 사례였어요. 약대에 들어간 첫 사례.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는 데까지는 내 노력인데 그 다음에 붙은 다음에 어디 가서 나 학비 좀 달라 이런 말 하기가 정말 하나 해줬으면 두 번째까지 해달라 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런 생각 들어서 사실 제가 새벽 신문 매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간간히 이제 저하면 네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다며 그때 왜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왜 찾아오냐. 내 공부하고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지금도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제가 4년 약대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학급에 매해마다 한 명씩 죽었어요. 공부가 힘들어서 그렇게 죽음의 시체를 그야말로 밟으면서 4년을 인내해 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장하다 저한테 계속 이렇게 저를 칭찬하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3학년 되니까 2007년도에 북한의 의료인들에 대한 고시시험 자격을 준다 이런 법안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뭐 신문 배달도 하고 그다음에 그 학부 교수님들 그 연구실 그 청소 그런 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식당 가서 앉았는데 어떤 그 남학생이 애를 안고 그 식탁을 행주 닦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거 저런 학생도 있다고. 근데 학생이 식탁 닦냐 식모가 안 하고 하니까 누나 저런 근로장 학생이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러면 하면 될까 하니까 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 지원과에 가니까 근로장 학생 신청하자 하니까 교수 연구실 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수 연구실 하니까 한 학기에 한 5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느 한 해는 또 남한테 뺏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 나니까 교수님하고 가까워져가지고 교수님 우리는 법안이 이렇게 돼서 고시시험 자격이 있다는데 어떨까요? 하니까 그건 너 선택이다. 네가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서 시험만
치겠으면 치고 끝까지 졸업하겠으면 졸업하고 너 선택이다. 그러나 졸업한 거하고 안 졸업한 거하고는 나가서 정말 천지 차이일 것이다. 그 이야기들은 까이 3학년이면 1년만 졸업하면 고생하면 되는데 조금만 고생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둘러앉아서 4학년까지 고생을 한 보람이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 약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읽어왔다라고 하는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이 길을 읽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 약사라는 직업이 지금 남한에서 시작된 경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북에서 약사를 선택하기까지의 경로는 어떠셨어요? 제가 잘은 몰라도 북에서는 왜 직업의 자유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모르다 보니까 약사를 선택한 배경과 계기 또 이제 그 과정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북한은 8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도 또 의대 약대가 또 1, 2%밖에 안 되고 매우 희박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그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 분이셨어요. 여기 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유교를 만나서 당신이 의대 공부한다고 들어갔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일생을 살아보면서 자기 딸을 키우면서 진로를 걱정할 때 보니까 사람의 직업 중에서 제일 신성한 게 어건의료 직업이더라. 그런데 너는 내가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신이 의사가 됐지만은 어떤 그런 그 배경이 확실하지 못한 관계로 해가지고 사람 생명이잖아요. 사람 생명 다 꺼져가는 생명이 죽은 것도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죽였다 막 이런 또 모함도 받고 그러니까 너무 눈물로 샀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 좋긴 좋지만은 뒷배경이 확실치 못하면 지극히 불안한 직업이다. 그런데 의사는 그렇지만은 약사는 좀 괜찮더라. 왜 의사가 처방 떼주는 거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약사는 전혀 사하거나 뭐 그런 개선에서는 비껴가더라. 그래서 너는 약사해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사 쪽을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저희도 지금 약을 받으려면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데 지금 그때 시스템에서는 북한도 의사가 그럼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제 약을 짓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당시 경험이 좀 똑같아요. 의료라고 하면 뭐 북한도 양무, 양묘라고 하면 여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약대 졸업하고 여기 와서도 약대 졸업하고 해보니까 가만 보니까 한국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실수했어요. 왜? 북한은 아주 낙후하다. 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하고는 비할 바가 없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인데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북한 교육이 나은 부분은 나은 것도 더 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주저없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랑 저기 이번에는 무슨 뺏어가는 이야기를 하자고 왔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0대에 공부하고 40대에 여기 와서 공부하고 하니까 20대에 공부했던 건 쏙쏙 다 들어오는데 40대에 공부한 건 즐거워요. 돌아앉은 다 이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배웠던 그게 더 깊이 더 심오하게 배운 것 같고 근데 북한은 약대가 6년이고 여기는 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6년 동안에 배웠던 걸 4년에 함축에 배우니까 조금 수박꽃 탈기식으로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왜 또 6년인가 전공 실습이 6개월이에요. 북한은. 근데 여기는 실습 요강 조금 뭐 1페이지짜리 주고 방학에 가서 아무 약국에 나가서 실습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교육하고 자본주의 교육이 이게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실습 교육이 강화돼요. 그리고 그 대학교 안에 그 실습 공장이 큰 공장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약학이라고 하면 식물하고 화학이 기본인데 식물 때문에 우리는 식물 배우려 전국을 다 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식물 배우려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약대생하고 여기 와서 약대생이 조금 좀 생각보다는 예, 조금 갭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한에서의 그 학습 경험이랑 북한의 학습 경험을 보았을 때 완전 다르지 않고 그 학부 시절에 배운 내용은 연속성이 똑같아요. 있는 북한의 약학은 화학하고 식물이 기본이거든요. 똑같아요. 식물도 뭐저 미나리 하면 미나리하고 그 학명이 있는데 라틴어로 다 배웠거든요. 라틴어나하고 스펠링은 똑같아요. 저 영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40대 말기에도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보고 어떤 때 대단하다 아니 똑같은 거 왜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화학도 똑같아요. 그 다음 주기표, 멘델레이프 주기표 그거 딱 하나 가지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벤젠골이 육각형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기서 약대에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 그 물 분자식은 H2O가 아니고 혹시나 C2O인가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똑같이 H2O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허를 받고 나니까 TV 조선에서 부르더라고요. 큰 전광판에다 제 사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이언스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1, 2, 3, 4가 다 똑같은 것처럼 사이언스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약대 졸업한 게 전혀 신비한 게 아니었다. 그런가 그 언론에 있는 분들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거 신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북한이라는 건 너무 좀 열등하고 하대하고 이것도 안 된다. 단 뭐가 문제냐면 편견이 중요한 거예요. 편견 때문에 이게 그 통일이 조금 거리감이 있다. 이것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질문을 드리면서 잘 모릅니다.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예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배워온 것이 다르지 않고 연속적이더라라고 하는 부분과 사실은 저희 그 의학 분업이나 이런 책에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말씀 속에서 되게 유사한 부분이 나와서 저도 되게 이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김지은 한의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약사 관련한 이제 주제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신 만큼 먼저 한의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셀프 소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의사 김지윤이고요. 북한에서 충주의학대학 거류학부를 졸업을 하고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를 하다가 탈북을 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지명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다시 다녔고 지금은 단방병원에서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먼저 이하나 약사님과 그 약사라는 직업까지 오기까지 경로와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누고 있었어요. 이어서 한의사님의 이제 그 지난 얘기들이 궁금한데요. 우선은 그 북에서 계셨을 때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던 배경과 계기가 좀 얘기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좀 들으면 뭐 막막해서 조금 재수없다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학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의학대학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의사가 된 케이스라 의대를 가야지 하고 정말 피 터지게 공부했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북한도 한국처럼 뭐 정원 국가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같은 그런 걸 시험을 쳤고 어쩌다가 또 운 좋게 성적이 조금 잘 나와서 의학대학에 가게 됐고 이렇게 된 거고 의학대학을 안 가려고 사실 엄마랑 굉장히 기싸움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 어머니가 머리에 끈 농지고 누워 있는 것으로 결국은 저한테서 한국을 받아내서 제가 의학대학을 갔고요. 대학에서 예과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까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을 때려치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과 북한과의 다른 점은
한 번 선택한 다음에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북한은. 아마 바꿀 수 있었다면 제가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렇게 하고 지금 제 삶이 여기까지 흘러왔고,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엄마가 어쩌면 당신은 저한테는 억지였지만 그 억지가 저를 지금 살려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말 듣는 거는 역시 언제든 옳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뭐 의학대학을 목표로 공부했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의학대학에 가게 된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두 분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셨네요. 그리고 남한에 와서까지 또 이제 그 직업적인 사명으로 이어지셨던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이렇게 하얀 가운 입고 있는 두 사진 너무 아름다운 네, 멋지신데요. 그 남한에서의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이 직업을 이제 이어가시는데, 직업은 공통적이지만 만나는 사람과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을 많이 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어요? 좀 이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새롭게 또 에너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좀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김지은 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지은 원장님이나 저나 뭐 통합 1호라는 그 호칭이 왜 붙었냐면,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보건 의료인이 한 두 자리 숫자예요. 한국에 와서 지금 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북한 대학 졸업하고 한국 와서 대학 졸업하기 두 분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이호가 없습니다. 2호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유일이시네요. 1호. 네. 제가 올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고의 과정 다니는데, 그분들이 그럼 전무후무하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맞다고, 전무후무하다고. 왜? 이호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학 공부 안 해도 고시시험 자격을 주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 자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40대 불혹이 나이에 들어갔거든요. 예,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간 케이스도 안 하니까 유일하게 이제 1호가 2명이 됐습니다. 예, 뭐 제가 아직도 그 남아있는 완연한 그 사투리 때문에 사실 제가 약국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은 저희 지역에서 가끔 이제 어떤 그런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아니, 아줌마 약사 맞는가 봐. 약사 맞아요. 저 면허증 다 걸어놨지 않은가. 근데 되게 이제 할머니들이나, 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어떤 조금 지능 이하의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은 눈치 보고 이렇게 다 알아차리는데, 그런 분들이 근데 그렇게 사투리 하는데 어떻게 약사냐. 그래서 제가 깜짝 깨가 나는 게, 할머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사투리 해요 안 해요? 그냥 말 못해요. 그래서 사투리는 별개입니다. 약사나 대통령은 별개입니다. 예, 그런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자꾸 있고, 예, 그다음 또 어떤 때 제가 이제 14년대 대통령 표창 받았는데 그 표창을 크게 걸어놨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어떤 남자가 감자 두 알 저 슈퍼에서 사가지고 가면서 지금 어느 때라고 저거 붙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속으로는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 예,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말하고 자기만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변 인식이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약국을 하면서 TV에 한 2번 나갔습니다. 근데 와, 이제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던데, 그래서 왜요? 어제 TV에서 나온 것 같다고.
아 근데 여기 있느라고 어떻게 TV에 가 있는가 고 하니까 맞다고 이름도 같고 똑같이 지금 TV 사진 빨리 잘 놀던데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내가 안아주고 싶다. 네, 그러면서 와서 막 안아주고 저희 약국에 김치처럼 김치 계속 들어오고 찰밥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365일 약국을 해요. 365일 약국 08시부터 25시까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님들이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그 지역이 SK 하이닉스, 예, 어비 맥주, 예,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상위급이에요. 그러니까 매 집집마다 애들이 다 미니멈 3명이에요. 예, 나 그런 마을이 대한민국에 그런 모범 마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 오면 뭐 장난감도 막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러면 약국이 파산되겠는데 이거 준다고 그러겠냐? 사람이 남지 않냐? 멋있는 말이라고. 사람이 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계속 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비록 이런 투박한 사투리지만 계속 쓰고 병원이 싫다고 다른 병원에 가도 다른 병원 처방전도 듣고 오거든요. 예, 그리고 요새 제가 이제 뭐 길어지는 것 같아서. 16일 날부터 25일 날까지 이제 8박 10일 동안 FIP라고 세계 약사 연맹 총회인데 그 총회를 학술 회의를 스페인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다가 25일 날 돌아왔거든요. 25일 날 돌아와서 26, 27, 1시까지 줄곧 했어요. 근데 이제 시차가 안 되니까 어제도 1시간 잤거든요. 자고 이제 오는데 막 전철이 이렇게 하고 저라는데 이렇게 머리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공공 심야 약국인데 저희 그 이천시에 90개 약국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속에서도 호평이 대단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투박한 말씨 쓰는 약국이지만은 모두 이렇게 오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보람을 찾고 제가 약국 이름도 하나라고 지었어요. 왜? 너와 나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서 작은 하나가 큰 하나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름도 하나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름이 그대로였는데 제가 약사회에서 이 심포지엄에 북한 그 약사 양성 시스템에 대한 그 심포지엄을 했는데 거기 이제 미국 교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평양 가기대 교수님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 메일을 알고 명함 교환하다가 메일을 알고 메일로 그때 그 발표했던 그 강의 자리 좀 보내면 안 되겠냐 이런 게 왔어요. 나 지금 평양 가기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 없이 제가 보내는데 거기에 트라이몽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킹에 제가 2년 동안 고생했어요. 네, 저는 해킹 당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쪽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메일이 일주일에 2-3번씩 해킹 당하는 거 뭐 알고 있냐. 그래서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가 봐라. 이게 다 해킹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 미국에서 전화한테 네 이력서를 알고 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뭐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차츰 이제 바꿔나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바꾸되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뚝과 지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꿨는데 지역 주민들도 이름도 약국 이름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 속에 물론 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별다른 트러블이 없이 진짜 확실하게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동네 사랑방 모습이 그려졌어요. 아이들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뭔가 이제 너무 막 이게 또 전문적으로 얘기를 주시는 약사님도 신뢰가 가지만 이제 또 막 되게 따스하게 이제 그거 먹어봐 몸 따숩게 하고 물 많이 마시고 이런 또 약사님들도 나름 또 신뢰가 또 가는 부분 따뜻하게 또 찾게 되는데 그런 이제 약국의 모습이 또 그려지면서 나만에서 얻은 거는 이제 또 플러스 되는 거는 사랑. 내 사람들의 마음, 신뢰 이런 부분인 거 그렇습니다. 애들이 조금 할 때 왔는데 이제 6년이니까 학교 간다고 책가방 메고 인사하러 왔어요.
김지은 한의사님, 그 북한에서도 직접 진료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진료 경험이 비록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환자들, 사람들 그런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진료 경험,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또 이제 한의원을 개원하셔서 사람들도 진료했던 그 환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초점에서 좀 역할을 찾아가려고 할 때 저희는 의료 쪽에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적인 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외에 어떤 퇴원 후에 어떤 기관 연계라든지 또 이제 진료 받으면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심리사회적인 부분을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이 또 이제 존재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 궁금한 게 제 의도거든요. 북한에서의 어떤 진료 경험 속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사회적인 요소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제 경험이 이 사회복지 관련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녹아들고 스며들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의사로서 북한에서 경험했던 것과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북한에서는 의사 환자와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게 되면 환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르는 관계죠. 어쩌고 보게 되면 의사가 잘 가르쳐주고 환자는 의사 말을 믿고 처방되는 약을 잘 먹으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의사 환자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고 그 수평적인 관계는 이제 거의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와 의사와 환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북한하고 한국이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진료 현장에서 딱 느꼈던 감정은 한국 환자들이 까다롭구나. 이걸 제일 먼저 느꼈어요. 왜냐하면 수직적인 관계였을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자 약은 이렇게 드셔야 되고 이 정도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냥 그 말 없이 예 하고 잘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의사들은 꼭 왜요? 왜 약 먹어야 돼?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아니면 침 안 맞고 물리치료만 받으면 안 돼요? 꼭 왜요가 따라붙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뭔 사람들이 이렇게 까다로워 의사가 그만큼 배웠으니까 이런 정도를 처방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런 관계보다 정말 수평적인 관계로 내가 환자한테 믿음을 주고 환자가 나한테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의사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북한은 무상치료예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지금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무상치료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병원을 개업을 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와요? 이 질문이 그렇게 타당치 못하다고 느꼈거든요. 왜 병원에 환자가 많이 와야 됩니까? 환자가 없어야 좋은 병원이죠.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한 거죠. 그리고 돈을 받는 거. 사실은 침을 몇 대 놔주면 제 침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원 정도 나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500 내지 2,300, 2,400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면. 근데 그 돈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환자한테 이 침을 몇 대 놔서 이 돈을 받는 거 이게 정말 타당한가? 내가 의료인으로서의 내 이 양심이 있는 건가? 이런 것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전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점심 어떻게 해결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밑에 식당에서 사 먹는데 얼마야? 6,000원. 왜 한 2,000원짜리 사 먹? 그러니까 2,000원 주고 말지 뭐 6,000원이나 주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도 노력 있고 본전이 들어가고 하는데 6천 원은 줘야지 밥 한 끼. 올해 10년, 10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개업할 때. 제가 그랬더니 바로 그거야 너는 돈이 안 들어갔어? 왜 그 돈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착 못한다. 받을 건 다 받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봐. 그리고 거기에 미안함을 갖지 마. 환자들은 네한테 돈을 내는 것을 절대 미안해하진 않아. 다만 어떤 환자가 느끼기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하는 느낌만 들지 않게 하면 기본적으로 받는 거는 받아도 돼. 그렇다고 너를 진짜 그렇게 돈이 한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생각을 바뀌었죠. 처음에는 정말 광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의료가 왜 상업화돼야 되지? 의료는 순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광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환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 내가 미안하지 않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환자가 나를 어떻게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하고 환자 오게 되면 가능하면 내 진심을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환자가 선생님 녹용 한 제 먹으려고요. 이렇게 환자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녹용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러이러할 때면 자기는 꼭 녹용을 드셔야 되겠대요. 그래서 진맥을 해서 녹용이 필요하면 당연히 처방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녹용과 보금 가는 약을 제가 싼 값으로 지어줄 테니까 녹용은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라포를 형성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한 번 녹용을 드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언제든 다시 와서 녹용을 드십니다. 네, 처음에 그렇게 안 드셔도 됩니다. 그와 똑같게 내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비싸게 안 드셔도 돼요. 이렇게 환자와의 관계를 계속 풀어나갔고 처음에 환자가 올 때 그냥 진료실에서 남자든 여자든 제 앞에 딱 앉으면 저는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고 맥을 짚으면서 손을 딱 잡고 환자와 눈을 맞추는 게 제 진료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대략적으로 좋아하지만 남자분들은 좀 숫기가 없는 분들도 계시면 손만 이렇게 내밀고 뭐만 이렇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에 내 눈과 내 손끝으로 전달되는 따뜻함 그것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나를 믿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주면 좋고 안 믿어줘도 어쩔 수가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늘 좋은 사람만 또 있었던 건 짓궂은 사람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별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뭐 진료 시간이 길어서 조금 길다면 니까짓 게 뭔데 TV 몇 번 나왔으면 나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늘 따뜻하게 손을 잡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저녁 시간 같은 데는 좀 짓궂은 아저씨들이 술 살짝 마시고 오게 되면 여기에 원장 김지은하고 대쪽으로 써 있습니다. 가운 보게 되면 그러면 가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선생님 내 마음도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싸대기 올리 갈기고 싶죠. 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짓궂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많이 어렵긴 했지만 이제 나이도 점점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유두리도 생기고 환자를 좀 이렇게 좀 그런데도 좀 많이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 진심은 통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오늘 토크 콘서트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제 질문 속에서도 계속 다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를 드렸거든요. 남한과 북의 경험 어떻게 다르셨어요? 했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되는 그 진심의 힘 그게 좀 더 크다는 부분인 건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더 빛내기 위해서 두 체제와 사회의 다름은 또 저희가 어떻게 또 끌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진을 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 병원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아동권리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을 했고 아동권리 협약을 가입을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일단은 이제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옥류 아동병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자랑을 하고 또 남포 어린이 약공장 이런 부분을 보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기해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좀 다른 부분은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삼자에 대한 어떤 활동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이제 그 공식 문서에 표기된 정보만 일단 보고 저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18년도 기사이고 북한 어린이 병원에 대한 이제 뉴스에 등장한 사진인데 어린이 병원인데 엄마가 환자복을 입고 있어서 이 사진이 되게 신기하고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혹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아이가 입원하면 그냥 보호자 1인 상주, 그냥 엄마가 이제 계속 같이 있기는 있지만 조금 저희한테 다른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혹시 조금 이해를 제가 도와주실 북한에서 네. 소아과 입원실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엄마가 한자복을 입죠. 왜냐면 아이가 입원을 했지만 아이도 한자복이 맞는 게 있으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한자복은 사실 없고 아직은 엄마 품에 있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병원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마음대로 나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물론 북한도 뭐 정성하면 나다니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한자복을 입게 되죠. 엄마가 환자는 아니지만 엄마도 이 병원에 지금 현재 내가 상주해 있다 하는 의미로 한자복을 입을 수는 있어요. 반드시 치료받는 사람이어야만 입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치료받는 사람이 입어야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크면 아이들이 입는 거죠. 어떤 뭐 감염이나 뭐 이런 목적도 있을까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뭐 그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감염에 그렇게 막 신경을 써서 막 이렇게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거의 뭐 입원하게 되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입는 옷 약간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입어서 내가 뭐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되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다시 이하나 약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기사들을 보니까 북에서 약을 이제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장마당에 의존을 한다, 아니면 이제 약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사망한다 이런 기사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북에서의 어떤 건강 상황, 의료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약 또는 어떤 좀 지원이 조금 약간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셨는지.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한국엔 지금 이 상승 곡선이 3월부터 3, 4월, 5월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북한은 5월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추세예요. 근데 5월에 근데 어쨌든 2년 동안에 우리는 확진자 0이다 계속 제로서를 강조하고 했는데 한국이 이제 떠들고 나서 보니까 자기네도 생각지 않게 유혈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5월 12일 조선중앙보도에 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본 이 유혈자들에 대한 해열제 항생제는 제가 있을 때부터 부족했어요. 해열제는 그 소아들 열성 경련 같은 거 해열제 안 되면 1mm면 되거든요. 그게 없어서 열성 경련으로 사망되는 사례가 좀 무지개 있었어요. 하물며 이번에 저도 이제 3월에 첫하게 코로나19 걸렸었는데 기본이 이제 열이거든요. 고열이거든요. 저는 진짜 살아생전에 해열제를 하룻밤에 5번 먹어보기 처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정말 고질적인 고열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너무 정말
예,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근데 막 그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해열제 때문에 뭐 실내 들자면 어떤 그 먹을 게 없어서 밖에 나가서 풀만 뜯어서 먹었는데 5-6살짜리가 풀만 먹었는데 이제 풀떡으로 해가지고 보혈이 나서 이제 그 병원에 왔는데 죽어 나갔거든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죽어서 시체를 가지고 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병원 유리창 다 깨고 행패질하는 거예요. 네가 병원이 맞냐? 병원에 애 살리러 보냈는데 애가 시체가 돼서 들어왔냐? 그러면 어디라 없이 목표 없이 행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마다 다 깨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불만, 정부나 국가에 대한 불만을 정말 무분별하게 이제 막 표현하는 거지. 그때 당시 이제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뒤에 오는 분들한테 계속 의료인들한테 기똥냥합니다. 지금 어떠냐. 그래서 계속 그 모양이지 더 개선된 거는 없고 만성화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놀라서 이렇게 그런 상수곡선이 올라갔었지. 지금은 우리가 개인들이 다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간 거지. 이제 19년도에 그 해산에서 오신 분 보고 물어보니까 집집마다 다 아편을 심는데요. 아편이 만병통치거든요. 배 아파도 좋고 어쨌든 야구이 단련이 아편이 제일 첫 번째예요. 네, 그래서 아편을 다 심는데 보의원들이 10대 이상 있는 건 정말 빼라. 근데 안 빼고 거치면 밤에 와서 보의원들이 빼놓는데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간 거 보니까 조선중앙방송은 여란하게 나오지만은 최하의 그 서민 계층들은 그 약물 부족에 대해서 고갈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거 정말 소리 없는 전쟁 속에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해열제, 항생제가 이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보건의료에서는 치료가 기본이고 치료에서 핵심은 약인 거죠. 예, 약이든 주사든. 근데 95년도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모든 물자가 다 부족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뭐 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북한이 제일 어려웠던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때 소아과 입원 진료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약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탈북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맡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입원실의 베드가 8개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퇴근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 저 8개의 베드 중에서 어떤 아이 얼굴을 못 보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해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 아이 베드가 비었을까? 아니면 다른 아이 베드가 비었을까? 여기 다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시겠지만 아이들이 병은 어른병과는 달리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좋아지려면 확 좋아지고 안 좋아지려면 순간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른 아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가운 갈아입고 회진을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했던 아이 베드부터 살펴보는데 그 베드가 비어있다든가 아니면 그 베드는 그냥 있는데 다른 아이 베드가 비어있다든가 이런 상황들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바퀴 회진을 이렇게 돌기는 하지만 내가 회진을 돌면서 환자한테 아까처럼 그렇게 어머니한테 이 아이가 밤새 어땠습니까? 열이 내렸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처방해 봅시다. 내일은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안심시켜야 되는 게 내가 소아과 의사로서 내가 할 일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왜냐면 줄 게 없으니까 그냥 눈 맞추면서 한 바퀴 방을 돌고 나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문을 딱 닫고 나올 때면 이 뒤통수에 꽂히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눈알이 확 들어가고 이런 아이들이 힘없는 눈빛으로 나를 그 흰 가운을 입은 선생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봐요. 아마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는 저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은 내 아이 이 힘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막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렇게
정말 비행기를 한 대 못 마치고 사탕 하나 입에 못 넣어주고 어떤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부모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막 팽팽하며 울며 난리 법석인 거죠. 우리도 다 부모지만 담당 의사인 나는 그 아이를 살려내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있어서 내가 담당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 부모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때 내가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의학대학도 가기도 싫었는데 내가 왜 이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지? 이 상황에서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제가 북한을 떠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전에 제가 내과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어른들이 사망하는 것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사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구나 안타깝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아이들 상황을 볼 때는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정말로 뭐 죽 한 공기라도 먹으며 살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게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물며 약 같은 거 해열제 지금 열이 40도 그렇게 나서 그냥 내가 마비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면서 담당 의사로서 내가 쓸 자리가 과연 여기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고 피하듯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한국에 오셨고 한국에서 또 이제 그 똑같은 전문성과 프로페셔널을 이어가시는 사명이 다시 저희가 어쨌든 통일이 왔을 때 아니면 통일 이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을 다시 독과 관련한 이슈와 논의에 초대를 하게 될 텐데요. 남한과 북한 어쨌든 그 통합 과정에서 각각 이렇게 딱 채택하고 도입하면 좋을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두 사회를 경험을 해 보셨고 다시 지금 현 시대에서 두 사회가 어떻게 같이 연결하고 봉합하고 통합해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약과 한의학과 의학에서 각각의 좀 좋은 부분들 좀 어떤 게 좀 더 갖춰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원장님이 조금 제 이야기하고 또 보완하시리라고 하면서 저는 북한하고 남한이 그 어떤 다른 점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고열 환자도 사실 빙거 소리가 나왔습니다. 빙거 한두 병 놔도 이게 해독이 돼서 해결돼요. 근데 제가 빙거나 프로당 제제를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제재를 못해요. 왜 전기 원료 물 이런 게 다 꽂다 나니까 못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약국하면서 제약 회사가 10몇 개 돼요. 10몇 개 되는데 와서 우리 거 팔아달라고 우리 거 팔아달라고 과잉이에요. 과잉. 네. 근데 북한은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질 풍요 이게 평준화되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제약회사가 남발하고 그 다음은 10, 20%라도 북한에 허용이 된다면 북한이 그렇게까지 열악해질까?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저희가 북한에서 의사 약사 하던 그 머리 그대로 여기 왔는데 다 하잖아요. 여기서는 못한다 했지만 다 하잖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땅만 옮겨놨을 뿐인데 단지 여기는 새까맣고 여기는 하얗다는 이것 때문이지 그 경제적인 풍요가 먼저 되면 모든 건 다 술술 풀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좀 그 불균형한 그죠. 자원을 좀 균등하게 배치하는 부분이 일단 선결이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지은 한의사님께서는 만약 그 통합 논의 자리에 갔다라면 어떤 걸 먼저 딱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의 뭐 여타 다른 건 다 젖혀놓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북한 의료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가끔은 그 지원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런 거는 뭐 약간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워낙 북한은 정부가 상대를 하는 거고 한국은 개별적인 NGO 단체들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이슈가 하나 딱 끼어들게 되면 인권이고 뭐고 인도적 지원이고 뭐고 다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애정을 갖고 이러저러하게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지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런 부분에서 북한 정부와 대적할 수 있는 한국의 어떤 제도화된 시스템이나 제도화된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남북보건의료 협력센터라든가 남북한 질병관리센터라든가 통일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하지 않아도 여기서도 그 하나의 센터 안에 각 분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걸 보내주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너네끼리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너네끼리 이제 살아야죠. 한국이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근데 못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는 족족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냥 작게 보면 좁은 견지에서 보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보건의료라는 큰 개념에서는 북한 보건의료가 지금 상황보다 좋아지는 것이 우선으로는 북한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조금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안정된 치료를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남북한을 통합친 한반도의 주역들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건강한 한반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주기 택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보건의료에서 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제약 공장들도 많이 만들어졌고 약대도 전문 학교를 안전 대학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다만 현대적인 의료 이런 거는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설비들은 없습니다. 제약공장 약이 마음대로 만들어지려면 기초의료를 줘야 되는 거죠.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미플루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약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엔 제재에 걸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엔 제재에 나오고 유엔 제재를 풀려면 포기해라 이런 문제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게 되면 기초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말은 쉽지만 그 과정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경우에 남북한이 어찌어찌한 상황이 돼서 남북한이 통합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다른 세미나에 있었던 질문을 받았는데 보건의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연세대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북한 보건의료 체계와 북한 의료인들은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생으로 자기네 시스템을 안정되는 게 북한 국민들한테도 그게 더 익숙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체제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남한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북한 의사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괜찮지만 특설 전문학교 이런 데 졸업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반발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는
약한 제도를 그대로 주고 조금만 타치를 하면서 그들이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제가 한의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자 치료에서 양방의사가 역할이 다르고 한의사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방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환자를 진료를 하고 한국 양방 서양의학 수준이 상당히 높기도 하지만 양방이 죽은 사람을 갑자기 탁 쳐서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한방도 마찬가지죠. 한방이 일부분에서 환자의 건강관리라든가 좀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방약을 먹으면 불로장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양한방이 협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협진일 수가 있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환자가. 이 환자한테 현재 필요한 치료가 양방일까 한방일까? 양방일 수도 있고 한방일 수도 있고 양방 치료하다가 회복기에는 한방 치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배 아파서 소화 안 돼가지고 배에다 침 한 방 맞으려고 왔는데 꼼꼼히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중수염이니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양방에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양방 한방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치료하는 시스템이 전국에는 만들어지면 어떨까? 정말 그것이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워낙 양방과 한방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갈등이 심하고 함께 통합해서 뭘 연구를 하려면 각자의 영역의 문턱이 너무 높죠. 근데 지금 국제사회는 통합의학이라는 카테고리로 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한국은 2000년대부터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통합의학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한국이 갈 길이 여원하지만 남한이 가지고 있는 장점, 굉장히 치료를 다방면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하고 있는 이런 거는 한방에서도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또 북한은 조금 단출해요. 단촐하기는 하지만 양한방을 협진해서 굉장히 쪼여있는 또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합해진다면 좀 다른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사실 평상시에 많이 합니다. 덧붙여서 가끔은 혼자서 그냥 부시렁부시렁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노벨의학상 통일의학으로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벨의학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성까지 없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정교한 그 설비들이 있죠. 바이오 산업에서. 그렇죠. 근데 북한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약을 만든다 하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삼상시험입니다. 인체 시험을 해봐야 그게 나중에 진짜 약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삼상시험이 어려운 것은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한은 양방이 많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한방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한방이 생각보다 꽤 발달이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면 북한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그런 한약과 한국에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둘 접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낸다면 까짓거 중국도 개똥쑥으로 노벨의학상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못 받는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북한하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상황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은 자기는 조금은 자신감이 있거든요. 한방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툭툭 건드리면서 좀 같이 해보는 뭐 약간 이러더라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면 또 인지상정으로 그거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뭐가 되지 않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뭐 통일이 된다 또는 뭐 통합이 된다는 전제를 늘 우리는 가지고 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언젠가는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인도적 지원의 강화, 외교적 이해나 정치적인 이해에 무관하게 사람에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장치
지원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 한국의 미래 한국을 위해서 기초 보건에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양변과 한방의 협진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이제 긴 시간, 긴 경험 동안에 축적된 그 꼭지들을 함축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얘기 너무 흥미롭고 귀에서 지금 끊지 못하고 지금 시간을 조금 이제 길게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나누고 싶고 너무 궁금하지만 짧게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뭐 말씀을 같이 이제 담아주시고 싶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는 김지은 한의사님과 이혜경 약사님 말씀드리면서 학문에 대한 배움에 대한 그런 열정 그리고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의술을 행하시는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감동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북한의 의료 현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과연 누가 치료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정신건강 세팅에서 공부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정신건강 의학 영역들이 어떻게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아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나아졌다 하기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2002년도에 나왔던 치료경제조치에 의해서 자생으로 한번 해봐라 이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개별적인 사람들이 역할을 해서 약을 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제약공장도 이만큼 약을 만들어서 개별적인 사람들한테 나눠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매점처럼 길가에서 약을 팔아가지고 70%는 내가 먹고 30%는 제약공장에 들여놓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전에 북한이 추구하던 사회주의 기업관리 체계가 아니고 시장경제 체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북한 사회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시장하러 가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계획경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는 김정일이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이지만 시장하러 가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치료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나요? 북한에서는 정신건강 의학 영역이 어떻게? 정신건강은 좀 애매한데 한국이 정신건강과 북한이 정신건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냥 좀 심리적으로 내가 조금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신과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으면서 그걸 치료하는 개념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북한은 정신과 하게 되면 거의 정신병자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49호라는 법령이 이름으로 이러한 환자들은 어떻게 케어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한때 김일성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않고 49호 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참아야 되는 겁니다. 왜? 주최사람이 입각해요. 김정은이 지시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냐.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국가에 대한 반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참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에는 없는 질환인 것 같아요. 심장신경증이라는 네우로지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그런 진단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막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정신과는 아니고 신경과에서 정신병원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안정이 필요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진정제 같은 걸 복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만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상담사들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마음을 만져주면서 치료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이다. 네,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보충할게요. 예, 예. 북한에 이제 그 200여 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 시군에 49 병동이 있어요. 49 병동이 있는데 그거는 주민 가옥에서 좀 떨어진 주민 가옥에서 거의 4km 정도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그 병동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관리되거든요. 이제처럼 신경과에서 어떤 그 숭압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의 분들은 거기다 보내줘요. 보내면 거기서 이제 센 진정제 놔야 될 대상 중도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매 군마다 다 있어요. 49 병동이라는 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49호 49호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이죠. 정신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인 정신병원. 근데 이제 정신병원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영상을 후린다 해가지고 헛수를 단 거예요. 49호 그리고 전염병이 있으면 저 3호 병원, 1호 병원 그 폭발 전염병이 이제 그 창궐 할 때는 1호 병원 보내라, 2호 병원 보내라 다 헛술로 하거든요. 2,3 예방과를 그 간염결핵 예방과를 하는 것처럼 헛술로 다 해요. 큰일입니다. 아는 게 힘인데 아는 게 더 자꾸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이거 아쉬운데요. 좀 소식을 하나 또 같이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10월에 이제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김지은 한의사님 책이랑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책이 이제 나와서 사실 저는 이 책 자비로 구매해서 한 번에 딱 읽었어요. 되게 잘 읽어요. 잘 읽히는데 진짜 그 긴 역사와 긴 그 고민과 여러 가지 한 개인의 그 일생을 보면서 진짜 마음도 되게 무겁게 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아버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다음 책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좀 생각을 주게 하는 페이지였습니다. 한번 꼭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하나 약사님 한국에서 아까 그 표창 얘기도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활동의 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한번 보시면서 좀 같이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짧게 지금 최근의 동향이나 좀 여러 가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최근에 이제 활동도 그렇고 향후 계획도 그렇고 새삼. 알려서 못 했는데 제가 아까 그 표창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사실 표창 받고 나니까 할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약대까지 졸업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든 것을 인내해 왔는데 뒤에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뒤에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말 한마디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단체를 묶고 어떤 그 트라우마 힐링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기본 여성하고 청년 대학 청년들이거든요. 그 2014년도에 설립해가지고 그때 이제 신입 새내기 대학생들을 해가지고 이제는 다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작년에 졸업하고 그다음 또 새로운 저 학생들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독도도 데리고 가고 올해는 또 제주도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애들을 계속 데리고 가면서 근데 독서를 시켜요. 책 읽기를 시켜가지고 단톡방을 모아가지고 책 읽었다고 누가 인정하겠냐. 독후감을 써서 내라. 계속 독후감 써서 내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누구 어젯밤 냈다.
또 아침에 출근하는 누구누구 어젯밤에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톡방이 어떤 그 동기부여와 경쟁의식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했네? 나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에 제주도 갈 때도 1인당 10제목씩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제가 다 받아냈어요. 받아내고 저는 또 저대로 또 어디 가서 이런 애들 이거 하는데 장학금 좀 주셔 이거 돌아다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장학금도 소정의 장학금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근데 애들이 이제 작년에 졸업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뭐 또 이런 거 시켜 엄마도 안 시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은 한 4, 5년을 이게 같이 오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진정을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한 애들도 계속 지금 같이 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은 한의사님, 네, 동양 책 마지막으로 네. 책이 갑자기 올라져 있어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네, 당황하기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사실은 좀 더 큽니다. 당연히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쓰기는 했는데요. 이 제목을 제가 잡았던 것이 예전에 KBS에서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 프로그램이 제가 강연했던 제목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한국의 다른 점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은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그것이 기본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겠죠. 내가 모든 걸 선택해서 내 운명을 자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온 것도 선택이고 여기서 다시 한의사가 된 것도 선택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다른 선택, 법학박사 과정을 지금 마쳤고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법학박사 과정을 하니까 한의사인데 법학박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서 북한 의료법과 한국의 의료법을 비교해서 남북한이 통합이 되면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료법을 만들자 하는 게 목적이고 그것이 지금 제가 뭘 해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크게 안 해요. 다만 그래도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어린 친구들이 그걸 발판으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어린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발판이 되는 어른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못해도 그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힘들지만 법학박사 과정을 마쳤고요. 그래서 늘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와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비결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나는 포기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늘 힘든 거는 많았지만 에이씨 이렇게 그냥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조금 힘들지만 그런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남북관계도 지금은 침체기지만 또 어느 한때는 또 열릴 수도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려고 귀한 시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좀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3회 궤적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짧다면 짧고 또 이제 긴 시간 이제 말씀 주신 두 남북한 통합 전문가님께 박수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